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상상력을 더 발휘하고 더 대담해지고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기억하자. 내일은 어제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뇌졸중 투병 중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쾌한 호기심을 빛냈던 한 노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로부터 천재적인 통찰력으로 학문적인 개념을 현실에 구현해낸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분, 바로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입니다. 그가 90의 나이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책을 남겼는데요. 바로 90에 바라본 삶입니다. 이 책은 그가 뇌졸중으로 직접 글을 쓰기 어려워지자 말하고 녹음하는 구술 방식으로 완성해낸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보통 죽음이나 투병을 떠올리면 무겁고 슬픈 감정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책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심지어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는지 삶의 정상에 서서 우리에게 다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책을 읽는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인데요. 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고 아주 즐거웠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잘 살았던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지막히 속삭이죠. 인생을 즐기라고 너무 늦게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찰스 핸디가 남긴 마지막 지혜의 문장들을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찰스 핸디의 90에 바라본 삶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삶이 편해진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삶이 편해진단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때가 올 거다. 곧 어머니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33살이었을 무렵이다. 나는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사실 그때까지 탈모 증상이 좀 있긴 했지만 세심하게 빗질하면 머리카락이 빈약한 부분을 가릴 정도는 되었다. 바람을 좀 피하고 머리 각도만 잘 유지하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내 이웃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녀는 윈저의 한 성직자의 아내로 친절하지만 상당히 직설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차나 한잔하자며 나를 초대해 놓고선 갑자기 무섭게 다그쳤다. 찰스, 당신이 대머리라는 거 알죠? 우리도 모두 알아요. 당신 나이에 머리털이 없다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빗질로 가려서 대머리가 아닌 척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도 속이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이발소에 가서 그 성가신 부분을 정리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다녀요. 익숙해지면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거예요. 노부인이 전곡을 찌르는 바람에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이발소에 가서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다. 그러자 귀 바로 윗부분만 빼고 전부 벗겨진 머리 모양새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 모습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삶이 훨씬 편해졌다. 수영장에서 나오면 머리카락을 말릴 필요가 없었다.
다른 신체 부위를 닦듯 두피의 물기를 털어내면 그만이었다. 나머지는 햇볕이 알아서 마무리해줬다. 빗질할 필요가 없으니 아침에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도 훨씬 줄었다. 아울러 시간이 좀 더 흐르자 나 자신에게 충실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덕분에 나는 이전에 몰랐던 해방감을 느꼈다. 비슷한 상황이 시력 검사를 받을 때도 일어났다. 시력 검사가 마치 시험을 보는 것만 같았다. 검안사는 계속 내 앞에 알파벳 글자를 올려놓고 읽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충 찍어서 답했다. 결국 검안사는 인내심을 잃고 이렇게 말했다. 저기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는 척하는 게 느껴진다고요. 가끔 맞는 글자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당신의 시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맞는 안경 렌즈를 처방해 드릴 수 없고 당신은 예전처럼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검안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새로 맞췄고 다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일일 뿐 아니라 실제로 시야를 더 맑게 해주는 일이기도 했다. 건축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나는 경험을 통해 건축업자가 비용과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 보통은 그보다 2배 정도의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감안한 실제 견적을 주십시오. 내가 충격을 극복한 후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투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싸게는 할 수 없다고 할 테고 나는 당신이 바가지를 씌운다고 할 테니까요. 건축업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합당한 비용과 공사 기간을 제시했고 그 견적을 본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아픔이 지나간 뒤 우리는 놀라울 만큼 잘 협력하여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예상보다 약간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결국 이번에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게 적용된 셈이었다. 리더로서 팀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다. 경기장에서든 직장에서든 말이다. 스스로 진실을 말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진실을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신뢰는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윤활유다.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춘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필수적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꼽은 첫 번째 미덕도 바로 진실이다. 그 뒤를 잇는 덕목이 용기인데 그가 말한 용기란 옳은 것을 지키는 도덕적 용기, 즉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고수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러니 내 어머니의 현명한 조언을 기억하자.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외면한 그 진실이 언젠가 당신을 괴롭게 만들게 두지 마라. 제대로 준비했다면 운은 주어진다.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대체로 개인의 노력을 경시하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물론 나도 운이 따랐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골프 격언을 빌리자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은 더 좋아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장군에게 필요한 유일한 자질로 운이 좋은 것을 꼽았다고 한다. 내 생각에 그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뜻인 듯하다. 보이스카우트의 모토인 언제나 준비하라처럼 말이다. 셀에서 근무할 때 나는 종종 시나리오 기획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곤 했다.
그 팀의 목적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법을 찾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 봉쇄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붕괴 같은 참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관리자들과 함께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준비를 실전처럼 연습하는 건 아주 좋은 사고 훈련이 된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집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거나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운 사람이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될까? 아주 오래전 아내와 나는 우리 중 한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숙고 끝에 미리 대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집안에 개인 요양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직접 설계해 집을 수리했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아주 편안히 지내고 있다. 상주 간병인이 나를 돌보며 식사를 챙겨주고 있고 아래층 본체에는 딸이 거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우리가 시간과 돈 그리고 인내심과 건강이 있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고 나이가 훨씬 많아진 지금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이런 거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말할 때면 나는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었다 라고 말한다. 결국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준비하라. 재난 대비 계획을 세워두면 정말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 어제의 경험이 내일의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시험 결과에 야단법석을 떠는 분위기가 늘 곤혹스럽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혀 다른 경험이라면서 말이다. 사실 맞는 말이었다. 운전면허를 따려면 자전거를 탄 경험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을 봐야 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오리엘 칼리지에서 고전학을 지원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교 측에서는 내가 고등 자격시험에서 5과목이나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사실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관없다고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생각하는 법이었고 그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이 요구한 시험은 어렵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때야말로 진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결국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합격했고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셀에 입사 지원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셀은 내 학업 성적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영학 시험을 보게 했다. 나는 그 이유를 곧 이해했다. 보르네오 섬에 있는 지사를 운영할 때 대학에서 쌓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반면 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익혔던 실무적 사고가 훨씬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시험은 졸업할 때가 아니라 입학할 때 봐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과거가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어제와 같고 내년은 작년과 같을 것이다. 물론 그런 세상을 바라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한테 말했듯이 현상 유지가 곧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끔찍한 일이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안도감과 설렘을 느낀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상상력을 더 발휘하고 더 대담해지고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어제의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이 아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다. 내년은 분명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의 성공적인 경험이 다음에도 똑같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단지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매번 다른 문제를 던지고 우리는 매번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거의 경험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이 쉬워지지 않듯이 어제의 경험이 내일의 해답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자. 내일은 어제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법. 어느 날 아침 시골에 내가 소유한 별장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커다란 우표가 붙어 있었고 영국의 찰스 앤디 교수 앞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이로운 우편 서비스 덕분에 그 편지는 무사히 내 손에 도착했다. 봉투를 열었더니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다소 서툰 필체로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찰스 앤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도 없고 서명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했다. 만약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당신이라면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당신 덕분에 그날 하루가 참 행복했다. 답장을 하지 못한 건 이름을 알아볼 수 없어서였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날 오후 가족과 함께 먹을 크리스마스 음식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나는 계산대 직원에게 농담조로 말을 걸었다. 저 금액 좀 봐요. 나한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영수증 하단에 감사하다는 말이 적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함께 써야 의미가 있다.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은 버킹엄 궁전에서 훈장을 수여할 때 항상 세심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수훈에 감사를 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나 영수증에 찍힌 활자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전해야 한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니까. 단, 가능하다면 이름을 꼭 불러주자. 이름과 함께한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부서진 자리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다. 한눈에 봐도 묵직하고 특별해 보이는 책이었다. 책 제목이 킨치기였는데 무슨 책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책을 펼치자 그릇과 접시, 꽃병 같은 아름다운 일본 도자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물건들은 한때 깨졌던 조각들을 다시 붙여 만든 것이었다. 다만 완전히 새 것처럼 복원된 것은 아니어서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일본의 전통 수선 기법인 킨치기로 수선된 것이었다. 킨치기 기법은 오체에 금가루를 섞어 만든 접착제로 깨진 조각들을 붙이는 것이다. 접착제가 마르면서 수선된 그릇은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고 깨진 조각이 붙은 자리에는 금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치 황금빛 흉터 같다. 원래 모습과 같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다. 어쩌면 원래보다 더 아름답기도 하다. 책에 소개된 물건들은 그 금색 줄무늬를 따라 고운 빛을 내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읽어냈다. 삶에서 우리를 부서지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내 아내는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의 얼굴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얼굴들이 참 아름다워요. 많은 걸 말해주죠. 마치 테피스트리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얼굴 위에 수놓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아내의 말이 조금 과장되게 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려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인간이란 참 초라한 존재구나. 특히 지금 거울 속의 이 남자는 더욱 그렇고 늙고 주름지고 말라 비틀어진 내 모습 좀 봐. 그때 처음으로 깊게 주름진 이마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감했다. 마치 쟁기질을 해놓은 밭처럼 이마를 가로지르는 그 평행선들은 내가 읽고 썼던 수많은 책들, 즉 내 삶의 성과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주름들을 금색 줄무늬로 새길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면 아름답진 않더라도 적어도 흥미로운 인상은 주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만이, 양쪽 귀 옆에는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몇 가닥만이 남아있다. 다른 신체 부위도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나도 섹스피어가 묘사한 노인의 모습처럼 이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미각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은 아내가 더욱 생각났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과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정말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그 증거는 눈물 어린 내 두 눈 속에 있다. 시력이 약해진 것도 세월의 흔적이다. 오랜 세월 글을 쓰며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본 탓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내 성취의 일부다. 결국 내 얼굴은 수선된 얼굴이다. 킨치기 기법처럼 수선되고 수많은 상처와 경험으로 이어붙인 삶의 역사를 가득 담은 얼굴인 셈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지혜란 평온함 속에서 이해된 경험이다. 몇 년 전 뇌졸중을 겪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전에 비해 활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굴곡 속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려보는 일은 지금 내게 큰 기쁨이다. 감히 지혜라고 부를 만한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 얼굴이 내 인생의 테피스트리인 것처럼 당신의 얼굴도 마찬가지다. 그 위에는 당신의 세월과 상처가 새겨져 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텐데 내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미국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우리를 부서뜨리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그 부서진 자리에서 더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킨치기의 철학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것이다. 얼굴에는 상처나 멍이 들 수 있지만 그 흔적은 당신의 얼굴을 흥미롭게 만든다. 13살의 어리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흠 하나 없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아직 역사도 흔적도 없다. 세월이 지나 낡고 다를수록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특히 그 인생을 평온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면 말이다. 킨치기 기법처럼 자신의 상처받은 부분을 되돌아보고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기회야말로 노년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봐도 움찔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다. 어이, 나이 든 양반, 당신은 이미 다 겪었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태초에 만물의 자연적 질서가 있었다. 요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에피테토스이다. 그는 고대 윤리학에서 스토아파를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였다.
스토아학파는 이 세계가 소위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의해 지탱된다고 생각했다. 자연을 생각해보자. 모든 것은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 소생했다가 여름을 지나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되면 소멸한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초록 들판도 8월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추수 시기가 오면 밀이 되고 결국에는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따른 과정이다. 그리스어로 로고스는 주로 말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에피테토스에게 로고스란 만물의 자연적 질서다. 이것을 줄여서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는 신을 보고 싶다면 자연을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자연을 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은 만물의 자연적 질서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밀밭의 곡식처럼 나 역시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기억만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 본연의 모습인 별의 먼지로 흩어지지도 않았다. 마치 밀이 수확과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밀가루로 완성되는 것처럼 나 또한 거룩한 손길이 나를 거두고 내 말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스토아파 철학자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도와 비슷한 신념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신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 속에서 드러난다고 믿었다. 자연을 바라보는 일 자체가 곧 신을 보는 일이었다. 은빛 자작나무를 떠올려 보라.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 해도 그 화려한 디테일을 완벽히 담아낼 수 없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모든 잎사귀는 인간과 아주 닮아 있다. 때가 되면 자작나무 잎사귀들이 황갈색으로 물들고 결국에는 떨어져 인도 위에 쌓인다. 그리고 이내 한데 모아져 태워질 것이다. 마치 나처럼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지만 동시에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존 스미스가 아니라 찰스 핸디로서 말이다. 그 사실은 묘하게 위안이 된다. 그리고 재밌게도 많은 기독교 작가 역시 스토아학파거나 에피테토스의 사상을 따랐다. 요한을 생각해보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어 로고스를 직역한 것이지만 이 그리스어를 만물의 자연적 질서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태초에 만물의 자연적 질서가 있었다. 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가 신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가 곧 신이었다. 만물의 자연적 질서와 신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 해석은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숲을 걷는다는 것은 신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니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저마다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된다. 오늘 한번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당신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다. 그러나 동시에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언젠가 당신 역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빚어져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세고 또 다른 삶이고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이다. 또한 그것이 만물의 자연적 질서 속에서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다. 아은의 바라본 삶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찰스 앤디의 지혜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이 축제 같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